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 여러분.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북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자들의 처절한 사연과 목숨을 건 탈북 후 그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다 보니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준 것은 없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낯설은 환경에서 힘겹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민들에게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전 우리나라도 60년대와 70년대에는 독일의 간호사로 파독광부로 탄광에서 일하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우디의 뜨거운 건설 현장에서 온갖 꾸준 일을 다하며 해외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희생하며 달러를 송금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죠. 이제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했듯이 자식에게 물려줄 빌딩은 없지만 탈북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각설하고 오늘은 가족과 함께 탈북한 북한군 대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북한군 대좌로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 직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북한 체제에 숨겨진 경제적 생존을 위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중국에서의 활동은 항상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비밀리에 북한으로 물자를 들여오고 김정은의 명령 아래 북한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주요 임무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체제는 자립성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부 자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특히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안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교역이 중단된 후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자원과 설비들은 외부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했고 그 역할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거래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나라였습니다. 나는 북한의 무역회사 직원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물자를 북한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중에는 식량, 기계부품, 건설 자재는 물론이고 때때로 군사기술과 의료 자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자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거래로 들여올 수 없었고 대부분이 비밀리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내가 관리한 비밀거래망은 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지방관리들은 나와 거래를 통해 막대한 뇌물을 챙겼고 그 대가로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비밀리에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들 관료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일원이었으며 시진핑 정부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거래망을 이용해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했고 이로 인해 김정은의 신임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활동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거래하던 중국 관료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점점 더 강력하게 국제 제재를 준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변화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고 거래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비밀 거래가 중국 내부에서 발각되면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나는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나는 주로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자를 들여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료, 기계부품 등 평범한 무역 품목으로 위장했지만 그 속에는 군사부품이나 의료 물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장 거래는 중국의 지방 관리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나는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을 들여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망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북한과의 비밀 거래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미국 정부의 비난에 신경을 쓰던 시진핑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뇌물을 주어야 했고 그만큼 거래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이러한 자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고 나는 어떻게든 이 거래망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가 김정은의 신임을 얻게 된 계기는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 임무였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러시아에서 최신 군사기술을 북한으로 들여오는 극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위험했고 서방의 정보기관이 우리를 추적하는 가운데
기술을 확보하는 일은 항상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러시아의 밀수 루트를 이용해 서방의 감시를 피해 군사 기술을 북한으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해상 루트를 통해 비밀리에 들여온 군사 장비는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성공 이후 김정은은 나에게 특별한 신임을 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 체제의 방패다. 그대가 없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칼날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말씀은 내 경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여러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김정은 위원장님의 신임을 유지했습니다.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입에 붙었네요. 혹시 무심결에 존칭을 쓰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평생 마음 졸이며 파리 목숨으로 살다 보니 모든 게 조심스럽네요. 이번 평양 시멘트 공장 프로젝트는 과거의 그 어떤 임무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 공장은 북한 자립 경제의 상징이었으며 그 성공 여부는 김정은의 체제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북한의 시멘트 공장은 너무 오래되어 질 좋은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어서 평양 외곽에 새 시멘트 공장을 짓기로 했고 김정은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와 협력하게 된 인물은 현송월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문화선전 부문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었으며 체제 선전을 통해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특별한 인물이었고 이번 평양 시멘트 공장 프로젝트에서도 그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송월과 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요한 임무를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북한 체제 내에서 권력은 언제나 제한적이었고 우리는 그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 서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현송월과의 협력에 있어 항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신임을 바탕으로 체제 내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내가 과거에 쌓아온 신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김정은의 신임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밀어낼 기회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양 시멘트 공장은 북한의 자립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로 인해 우리는 최신식 설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고 그 설비를 중국에서 비밀리에 들여오는 것이 우리의 핵심 임무였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중국과의 비밀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 구입한 설비를 전격적으로 압수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관리 실수나 행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신임을 받고 싶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이제 국제 제재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북한과의 비밀 거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자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도전이었고 김정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즉각 평양에 보고했고 김정은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자립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현송월에게 즉시 중국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했고 나는 그녀와 함께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송월과 나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현송월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나 역시 쉽지 않은 이번 협상의 실패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북한 체제의 자립성은 국제사회에서 크게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그 의심이었습니다. 현송월 역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김정은의 신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과거에도 자신의 신임을 받던 이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가차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송월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중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마치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현송월은 먼저 북한과 중국이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혁명의 동지로서 오랜 시간 함께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우리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과 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협조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료들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 거래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북한과의 과거 거래 방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비밀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했지만 이제는 국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송월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제재를 우회하는 거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협상은 점점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협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강력한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중국과 북한의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질서에 동참함으로 북한 제재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협상을 끝맺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없었고 중국은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송월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협상 테이블을 메웠지만 중국 관료들은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송월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협상의 실패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이었던 평양 시멘트 공장 프로젝트가 좌초되면서 그 책임이 나와 현송월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송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도 끝일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체제 내에서 실패는 치명적이었으며 특히 김정은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나와 현송월은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그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구름 너머에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숨어 있었죠. 협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평양 시멘트 공장 프로젝트는 좌초 상태였습니다. 김정은에게 보고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보고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현송월은 창가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김정은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임을 받던 자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얼마나 쉽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실 현송월은 그동안 김정은의 신임을 등에 업고 살아왔죠. 그녀는 언제나 김정은의 충견처럼 충성을 다하며 그 앞에서 명령을 집행해왔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한마디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버둥 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녀가 이 체제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동안의 공로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김정은은 잔인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그 앞에서 신임을 잃은 자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만 남아요. 사라지거나 살아남거나.
현송월이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협상 테이블에서의 그녀는 필사적이었고 절박했지만 그 필사적인 모습이 오히려 절망감만 더 짙게 했죠. 중국 관료들의 차가운 반응은 협상의 끝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벽을 뚫어낼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사태를 북한 체제의 자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길 것이 분명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릴 필요가 있었죠. 현송월은 당연히 그 책임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겁니다.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고 실패의 대가는 늘 가혹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송월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충견이 아니에요. 김정은의 곁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공격해올 세력에 대비해 여러 갈래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지닌 비밀들을 이용해서라도 김정은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운명은 기정사실로 끝날 테니까요. 결국 현송월이 살아남을지 여부는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녀의 충성심을 과거처럼 여전히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의 신임을 한순간에 거두어버린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송월이 얼마나 능숙하게 김정은의 의중을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지에 따라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겠죠. 비행기가 평양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충견처럼 살았고 그 덕에 많은 것을 얻었죠. 그러나 이 충견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그 역할이 끝나버릴지 그것은 우리가 평양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판가름 날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이번 협상 실패는 나와 현송월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여파는 예상보다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지도자였으며 한때 그 신임을 받던 사람도 작은 실수 하나로 처형된 사례가 많아서 현송월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권력 다툼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현송월을 밀어내려는 세력들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김정은은 분명 현송월에게 이번 실패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고 그녀를 견제하던 세력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였습니다. 나도 역시 김정은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송월이 몰락하면 나 역시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배신하고 내 생존을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녀와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평양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현송월의 실패를 폭로하고 나만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까? 아니면 끝까지 그녀와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 체제 내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잃는 순간 나에게 남는 것은 처벌과 몰락뿐이었습니다. 나는 북한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탈북, 그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평양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김정은에게 보고하기 전에 나는 북한을 떠나야만 한다. 탈북, 그것만이 나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즉시 탈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한 김정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나는 가족과 함께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국경을 넘는 탈출로는 북한의 첩보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나는 고위 간부로서 탈북할 경우 북한의 추적이 매우 집요할 것이 뻔했습니다. 탈출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철저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중국과 북한 간의 밀수 경로를 통해 물자를 이동시키며 밀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불법적이긴 했지만 나처럼 신분이 탄로날 위험에 처한 고위 인물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탈출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밀수업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 경로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나는 북한 내부에서 위장 신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북한 고위 간부의 가족이 아닌 무역업자 가족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의 무역을 담당하며 여러 차례 비밀리에 중국을 오갔던 경험을 살려 가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 가족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위장한 것이었고, 나는 그동안 거래하던 중국 내 무역회사와 연결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우리는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가 탈출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합법적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 후의 행로는 완전히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나는 즉시 밀수업자 네트워크와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나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내가 북한 고위층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의 신분보다는 거래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나를 안전하게 제3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밀수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육로로 중국 남부까지 이동한 뒤 해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로 탈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육로 이동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의 공항과 북한의 첩보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이동 경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했습니다. 나는 중국 내의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위장된 화물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이 트럭은 공식적으로는 중국 남부로 농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 가족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내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밀수업자 중 한 명으로 그는 우리 가족을 중국 남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트럭에 몸을 실은 날,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침묵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수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안의 검문을 수차례 통과해야 했습니다. 트럭은 중국 전역을 이동하는 동안 여러 번 검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트럭 안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연결된 공안 요원들이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탈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지날 때 나는 숨을 죽인 채 트럭 안의 밀실에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안이 트럭을 조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들이 위조된 서류를 검사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미리 준비된 뇌물을 건넸고 다행히도 공안은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트럭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검문이 있었지만 우리는 무사히 모든 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중국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상을 통한 탈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구에서 소형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어선은 밀수업자들이 사용하는 배로 주로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배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가족이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로 향하는 해상 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북한의 추적망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중국의 해양 경비대조차 감시하기 힘든 경로였습니다. 어선이 항구를 떠나자 나는 마침내 우리 가족이 북한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정은의 감시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선은 폭풍우와 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일간의 항해 끝에 우리를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섬은 국제적으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망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섬에 도착한 후 나는 우리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국제난민보호기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운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북한의 추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탈출 과정은 매우 위험했고 매 순간 죽음과 체포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벗어난 이 자유는 그만큼 소중하고 더 이상 감시와 억압 없이 우리는 가족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길 가다가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 흠칫 놀라곤 합니다. 때때로 잠을 잘 때면 가위에 눌리기도 하죠. 새벽녘 문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 귀를 기울이며 긴장합니다. 새벽 배송기사였죠.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늘 가까이 있어 소중한지 모르는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풍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평양정보통을 응원해주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도 해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